bu Trump mevzunun sonu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오늘로 50일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 확산되면서 정치권은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방역 대책은 무엇인지 오늘은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위원이신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새로 이제 의원 승계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셨죠? 네, 예.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마지막 이 무렵이 총선 국면이어서 사실상 이 총선 일정에 돌입해서 그렇게 새로 승계하신 분이 무슨 일을 할까 했는데 마침 코로나19 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지금 허윤정 의원께서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이시고 오히려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너무 짧은 시간에 예. 오게 돼서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는 불행한 사태이긴 하지만 저희가 원치 않아도 이웃 나라 중국에서 코로나19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검토들을 하는데 예. 뭐 국회 특위라든가 아니면 당 특위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기존에도 당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계속 일을 해왔었죠. 예,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수석 전문위원을 오래 했고요. 예. 네, 그런 활동들을 위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예. 네, 그것뿐 아니라 아주대 의대 연구부 교수 역임하시고 또 문재인 케어 직접 설계하시는 등 보건의료 쪽으로 베테랑이신데요. 최근 사흘간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전망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확진자가 줄었다고 하는 이 사인이 어떻게 읽혀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확진자의 수가 사실은 지난 최고치를 했을 때보다 절반, 그러니까 이제 200명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 확진자 수가 의미하는 바는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 특별히 이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거는 다른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어떤 거냐면 특정 종교 집단에서 집단으로 발병한 이런 모양새였기 때문에 정부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을 포함한 정부는 빠르게 그러니까 감염 가능성이 있는 그룹을 향해서 빠르게 확진자를 분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고요. 이제는 그 주요한 감염 의심자 집단의 확진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확진 그룹이 줄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폭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는 이제 없어졌다라고 대구 경북에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런 특정 종교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의 행사라든가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한다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방역 당국은 경계를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구 지역의 이제 특정 종교 집회 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집단 감염 문제는 상당히 이제 전체 이제 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네. 다른 지역들의 지금 소규모 집단 감염 상황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소규모 확산되는 추세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사실은 대규모의 클러스터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넓은 지역에서 소규모로 확산되다 보니까 그 총수가 많게 느껴지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 같은 그런 집단 감염 양상은 현재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관련 전문가들이 대구에 한정된 것만 있다면은 이제 정말 관리하는 분위기로 가는데 만약에 그 규모는 좀 작지만은 다른 지역들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만약에 된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거다라고 해서 네. 그 추이가 어떻게 되나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 하시는 분들인 겁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국회에서 11조 넘는 코로나 추경 또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마스크 오부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 네.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의도 또 일반 시민들의 반응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과 같은 재난 사태는
평상시 아무리 준비해도 그 양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파워라든가 이런 것들이 초기 단계는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감염률이 높은지, 얼마나 치명률이 높은지 초기 단계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나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는 과잉하다 싶을 만큼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응 지침들이 막상 조금씩 확산되면서 확인이 되면 이게 감염률이 이 정도구나, 치명률이 이 정도구나 이런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점점 대응 지침이 변하는 것이 모든 나라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지침이 변경됐다, 중복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감염병 대응 사태 그 자체의 사건만으로도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대응하는 게 적절하고요. 사실은 그 지금의 마스크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뭐 왔다 갔다 하고 좌충우돌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게 당연하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감염병 문제 자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처럼 특정 종교 집단에 이렇게 그룹으로 발생한 사례는 WHO에서도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왔는지 그 확산의 경로나 범위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각각 대응의 경로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적절하고요. 특히 이번에는 마스크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아마 그 이전에 사스나 아니면 그 뭐 신종플루나 훨씬 더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을 이전에도 단 한 번도 마스크를 국가가 이렇게 수출하는 물량을 제한하면서까지 이렇게 특단의 대책을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이번이 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게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당연히 어떻게 수급을 하더라도 전 국민이 모두 필요한 마스크를 단기간 내에 회복하기라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환자를 보고 있는 의료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감염에 취약하신 노인이라든가 이렇게 특정한 분들을 중심으로 우선순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통합당은 이 정부가 부실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과 준비 없는 무능에 기인해서 이렇게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오브제 효과에 대해서도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도 아마 부족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각자가 갖고 있는 불안을 지금의 마스크 대책으로 모두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신뢰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대책은요, 그 핵심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해놔도 국민들이 그걸 믿지 않으면 이건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마스크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전 국민이 모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급량을 무한대로 늘리는 것도 단기간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는 우선순위가 중요하고요. 다만 미래통합당이 얘기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가 예를 들어서 무엇을 숨기고 있다거나 투명하지 않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감염병의 위기에 대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최선의 대책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그리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저희가 경청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는 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더 어려움이 있다. 예, 이런 말씀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런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국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언론들에서도 정쟁, 여야 싸움하지 말고 공동 대처하자라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또 문제가 생기면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책임이 어느 쪽이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 이제 대책특위는 여야가 같이 합해서 구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대책특위는 힘을 합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국회 코로나 대책 특위가 지난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첫 회의부터 좀 신경전이 있었죠. 예, 사실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냐면 코로나 첫 특위가 열릴 때 이제 장관급 인사들이 오셔서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 불행하게도 장관급 인사들께서 모두 대구 경북에 네.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실장급 분들이 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부터 이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하시면서 좀
팽팽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 대책 특위의 여야 간사가 그런 일정을 합의했고 보고자들에 대한 합의가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예. 저희로서는 그런 양당의 합의하에 구성된 특위의 첫 회의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그리 생산적인 그런 논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부냐 아니면 여당이냐 야당이냐가 아니라 이 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여와 야가 모두 힘을 모아야만 정말 빈틈없이 촘촘하게 방역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야말로 정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통합과 신뢰를 통해서 함께 연대하면서 극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환자의 해외여행 이력 정보 프로그램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밖에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그 해외 여행의 이력 정보가 시스템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해외 여행 이력 정보가 평상시에는 의료기관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정보인데요. 이게 감염병의 문제가 딱 터지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우한이나 후베이로부터 이 감염병의 원인이 진단됐다. 근데 이쪽으로부터 오는 사람들 입국을 차단하거나 금지시켜야 하는데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분들이 다녀오셔서 입국 단계로부터 일단은 막혀지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를 만약에 통과를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과정에 있거나 이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이제 잠복 기간이 존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증상을 느껴서 의료기관에 가게 되면 모든 의료기관에 해외여행 이력 정보가 확인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이게 현재는 그 이전엔 법률 이전에 의무화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4.1% 정도만 의료기관에서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ITS 시스템을 꺼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절반의 의료기관에서는 우한과 후베이의 위험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코로나 3법 통과될 때 이것을 의무화하는,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예. 그거는 환자도 보호하지만 의료기관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서로 보호돼야 되는 이제 그런 법률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제 아쉬운 거는 제가 제출한 법률안 안에는 의무화를 받쳐주는 강제 조항, 벌칙 조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논의 과정에서 복지 논의 과정에서 의무화만 통과가 되고 벌칙 조항은 다 반영이 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의무화에 대한 조항이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제도적 대안이 됐다. 뭐 이렇게 약간 좀 아쉽지만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네. 총선 얘기 좀 해보죠. 지금 당 선대위 대변인 활동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직접 출마는 이번에 안 하시고 21대. 네, 그렇습니다. 비례연합정당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찍부터 당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 당에서는 대체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점점 그러면서 접근하다가 어제 막판에는 이제 권리당원한테 묻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하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 같습니다. 이거 네. 그렇게 여론이 좋은 쪽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론의 향배를 저희도 좀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8일 오후죠. 최고위원회에서 전당원 투표로 이제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는 그런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오늘도 아마 최고위원회 열려서 제가 오기 직전까지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당에서 이렇게 구축해 놓은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서 전당원 투표를 하려면 한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네. 만약에 정말 그렇게 묻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면 저희가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질문할 때는 그러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가부만 묻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가 최종 결론이 나야 네.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어떤 방식으로 질문할 맞습니다. 것인가도. 네, 네. 그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신 것처럼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취지가 사실은 이 소수 정당과 국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다 듣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저희가 이 제도를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했는데 거기다가 또 상대 미래한국당의 문제에 딱 엄청 공격해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래한국당이 사실은 이런 좋은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는 이런 비례 전용 전당을 만드는 바람에 사실 저희로서는 저희가 선거법을 도입하려는 취지 자체가 현실에서는 사실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한계를 저희가 알게 됐고요.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문제를 가장 지혜롭게 돌파하면서도
저희가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한 선거법의 취지가 잘 도달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뭔가. 궁극으로는 소수 정당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모두 잘 반영하면서 저희가 그러한 선거법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최고위원회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은 안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뭐 최고위원회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네. 예. 네, 또 이 얘기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종로 빅매치 또 이낙연 캠프 대변인도 맡고 계신데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그죠? 선거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저희 이제 사실은 처음에 미래선대위로 출발해서 이제는 국남부 극복 이렇게 위원회까지 다 재편을 했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선거가 생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전략적으로 정책에 대한 그런 브랜드나 내용을 전략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발표할지를 다 조율하고 있어서 제가 임의로 이렇게 구체적인 컨텐츠를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 다만 이미 오랜 국정 경험을 가지신 또 이낙연 후보께서 지금 코로나 특위까지 겸하고 계시면서 이제 국난극복 그 위원회로 저희가 확대 재편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국정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감염병을 잘 막아내고 그리고 종로로부터 출발해서 전국의 미래를 저희가 설계하고 또 지금의 문제를 잘 극복하는 그런 성숙한 여당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저한테는 그 권한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인 콘텐츠를 말씀드리기엔 좀 제한적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낙연 후보 개인에 대한 관련 뭐 질문을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기는 그렇고요. 보니까 오늘 또 추가적으로 여기에 또 민생당의 한때 뭐 대표를 잠깐 하게 됐던 손학규 전 대표도 종로에 갈 가능성이 많아 보여서 득표력을 떠나서 주요 인물들이 가서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네. 황교안 지금 경쟁자로 있는 황교안 후보는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 개인에 대한 경쟁보다는 문재인 정부 전체를 두고 지금 당 차원에서 심판론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빗대어 본다면 당연히 이제 민주당 쪽은 그동안에 해온 것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지지를 해줘야 된다 이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네. 최근에 보면 민주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성과라든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오해시고요. 저희가 촘촘하게 정책 공약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보건의료 공약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라든가 이런 위험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전략 이런 것들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물론 정책 발표하면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민주당의 큰 메시지가 뭐냐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네. 그 질문 제가 드렸던 겁니다. 예, 제가 아쉬운 거는 저희가 오늘도 국난극복 그 위원회로 재편을 했는데요. 모든 총선의 이슈들이 사실은 코로나 대응으로 이렇게 흡수되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고 네. 당장 저희 앞에 와 있는 이 감염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모든 이슈들을 지금 저희 현안에 와 있는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맞추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뭐 마스크 대책이라든가 병상 대책이라든가 이렇게 분야별로 다 쪼개서 대응하는 것으로 총력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활동 많이 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정치인 허윤정으로서의 목표와 또 계획이 궁금한데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국회에 처음 들어올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4개월을 4년처럼 일하겠다. 근데 그 말이 근거가 돼서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역할들을 요구받고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짧은 시간이지만 국회의 모든 그러한 역량을 할 수 있는 모든 근거들을 정책 현장, 그다음에 생활 현장, 민생 현장에서 찾겠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초기에 암센터를 방문해서 의료진의 얘기를 듣는다던가 아니면은 대책본부 세종에 가서 의견을 듣는다던가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경시하지 않겠다라는 말 하나. 두 번째는 저희가 메르스 이후에 8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의 메르스 사태 때는 이렇게
폐쇄하시오라고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내린 곳은 그 뒤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처럼 언론이 동선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폐쇄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곳에 대해서는 현재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진행형인 감염병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새롭게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저는 꼼꼼히 앉아서 제도적 대안을 만들고 이후 21대 국회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감염병의 숙제들을 잘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또 그분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이제 제 역할이다. 제 분야를 맡은 전문가로서 역할이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예. 예,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짧은 시간에 맡게 됐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뜻을 대신 담는 그런 역할이 입법부의 역할이니까 이 입법부 안에서 여와 야와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통합하고 협력하면서 신뢰를 보다 더 키울 수 있는데 조금 더 기여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20대 국회 4개월 남기고 이제 의정활동을 시작하셨는데 마침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그동안 계속 정책되어 오고 전공하셔서 할 일이 굉장히 많으셔서 다행인 네. 것 같습니다만 네. 더구나 오늘 보니까요 아주 말씀도 차분하게 참 네, 잘해주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N의 파워 인터뷰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